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김경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23일 수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째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고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량주는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픈AI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소식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매도 심리가 몰렸습니다. 주가의 방향이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을 이유로 반도체 업종이 크게 부진하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종목군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업종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의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S&P 500 기준 4대1 정도로 상승 종목이 더 많을 정도로 투자 심리는 견고한 가운데 업종 순환매에 따른 변화로 다우가 지수는 상승했지만 나스닥이 하락하는 차별화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과 관세 합의를 했고요. 군사 협력 확대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우호 관계이며 히토류 수입도 원활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역 협상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사임서를 일축하면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저희는 좀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사흘째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9.37포인트 오른 44,500선에 스탠더드 푸어스는 전장보다 4%대 오른 6,300.62에 나스닥은 0.39% 내린 2만 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으로 반도체 업종이 크게 부진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베센트 재무관장의 미중 무역 협상 기대 발언이 낙폭을 축소시키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히트맵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기술주에서 가장 많이 빠졌고 금융주와 헬스케어 등만이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 테슬라 소폭 상승한 데 반해 GM모터스가 관세 전쟁의 여파로 8%나 하락했습니다. 담배 업종에서도 필립 모리스 티커명 PM이 매출 기대치 미달로 마이너스 8.43% 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국내의 KTNG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동 시장 진출을 개척하는 중인데요. 금융단에서는 MSCI가 구독 성장 둔화의 여파로 8.9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8월에 코리아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고객의 가상화폐 보유액을 담보로 허용하는 대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JP모건이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코인 자산에 대한 직접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이 가상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압류된 가상화폐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술을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은행과 제도권 금융이 가상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월가의 지정학 전문가로 꼽히는 로널드 템플 라자드 자산운용 시장 전략 수석은 미증시의 과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디데이인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시장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주가지수가 10에서 15% 빠질 수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도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점도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강력한 이민 정책이 포함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해서 미국 내 노동력이 줄어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이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금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협상을 일주일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복 조치 시행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보잉 항공기 수입 금지, 미국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세를 넘어서 수출 통제 및 공공 조달 계약 제한 등의 잠재적인 대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에서 EU 수입품에 최소 15%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또 자동차 부분에 대한 관세 25%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간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한미 양국 재무통상장관이 2+2 통상협의를 25일 개최합니다. 한편 한국은 관세 협상의 핵심 어젠다인 쌀과 소고기는 협상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입 물량은 연간 13만 2천 톤으로 32%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도 추가 개방을 위한 협상의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처럼 최대한의 구매 전략을 협상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카타르 오만산의 LNG가 장기 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계획 등을 세우고 있는데요. 산업 전방위적으로 늘릴 구입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을 공격할 빌미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개별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과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 고등학생 대상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점수에 도달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는 지난해 수학 특화 AI 시스템으로 은메달 수준의 성과를 낸 바가 있는데요. 올해는 일반 용도의 자연어 기반 모델인 제미니 딥싱크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오픈AI는 이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춘 모델 당분간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최소 100개 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 협업 소프트웨어인 쉐어포인트에 자체 호스팅 버전을 겨냥한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22일 구글 딥마인드 연구부문에서 AI 관련 직원 2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구글 제미나이 AI 챗봇 개발을 이끈 아마르 수브라마냐는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MS에서 AI 부사장이 임명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직원들이 MS로 대거 이직한 배경에는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부사장이 있습니다. 데미시어스 허사버스와 딥마인드를 공동 창립한 술레이만 부사장은 2022년 AI 스타트업인 인플렉션 CEO로 자리를 옮겼고요. 2023년 MS에 영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소식입니다. 이제 한국 애플페이 사용자들도 애플 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티머니 교통카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바일 티머니 iOS 앱에서도 자동 충전을 설정하거나 애플페이 및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해서 잔액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에 충전이 필요한 전원 절약 모드에서도 최대 5시간까지 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M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의 여파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대비 1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시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관세 영향에 따른 실적 타격이 2분기부터 가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GM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올해 40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생산 조정을 통해서 30% 정도의 관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와 M7 종목 이슈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합작해 미국 내 10기가와트의 전력량이 필요한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한화 약 700조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의 난항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냉각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GM이 타격받은 모습에 시장이 주목했는데요. 무려 10억 달러의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보고서 발표를 앞둔 테슬라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한편 S&P는 올 들어 11번째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고점을 한 번 더 찍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대형주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쏠린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다가오는 실적 발표 등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4월째 혼조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난항을 이유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이러한 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요즘 상처 하나만 나도 정말 많이 신경 쓰이시죠? 흉터 걱정 없이 상처가 잘 아물게 도와주는 이지덤. 저도 평소에 자주 쓰는 제품인데요. 피부에 딱 붙고 자국도 덜 남아서 주변에서도 추천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지덤을 만든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지덤뿐만 아니라 우루사, 배아제 등 다양한 의약품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기업, 오늘은 대웅제약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웅제약은 1945년 설립 이후 무려 70년 넘는 시간 동안 의약보국이라는 철학 아래 성장해온 제약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대한비타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1978년 대웅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전문 의약품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우루사, 배아제, 임팩타민처럼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약들을 출시하며 국내 제약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웅제약이 단순히 제약사로서의 틀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우루사는 간 기능 개선제로 수십 년간 사랑받고 있으며 배아제는 위장약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죠. 이러한 브랜드 파워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품질 관리의 결과였습니다. 대웅제약이 강조하는 건 단순히 약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 공정, 상생, 오픈마인드, 주인정신이라는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도 이 회사의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외부와 협력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 투자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대웅제약의 강점은 강력한 연구개발 능력에 있습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바이오 신약, 줄기세포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보툴리늄 톡신 제제인 나보타는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국산 바이오 의약품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나보타는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수출되고 있으며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적응증 확대도 꾸준히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닌 기술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웅제약 하면 떠오르는 대표 제품이 몇 가지 있죠. 먼저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우루사, 소화불량을 잡아주는 배아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임팩타민 등 다양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상처 치료용 밴드 제품인 이지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지덤은 하이드로콜로이드 기술을 적용해 상처 부위를 수변 환경으로 유지시켜주고 흉터를 최소화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작은 상처가 났을 때 붙이면 딱지 없이 깨끗하게 아물고 자외선 차단까지 되는 점이 매력적이죠. 이지덤은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리뷰를 보면 붙이고 나서 흉터가 거의 없다, 세수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대웅제약은 이지덤을 통해 수분 드레싱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동, 중남미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향후 글로벌 웰빙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제약은 단순히 의약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사회 의료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모빌케어라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 중입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웅제약은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를 리더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직급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문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내 벤처 제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실제 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소를 설립하고 외국계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 워라밸을 존중하는 근무 환경 등으로 MZ세대 직원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은 편입니다. 상처 하나에도 꼼꼼히 대처하는 이지덤처럼 대웅제약은 국민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온 제약 기업입니다. 작은 밴드 하나에 담긴 기술력과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이 오늘의 대웅제약을 만든 힘이겠죠.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대웅제약. 앞으로도 좋은 약은 사람을 살리고 건강한 기업은 사회를 살린다라는 철학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대웅제약이었습니다. 네, 대웅제약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나온 기사들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단통법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습니다. 그 결과 단말기 값 전액 지원은 물론 돈을 더 받고 폰을 바꾸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까지 가능하게 됐는데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15% 한도로 제한되었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 통사의 공통지원금은 플립7 기준 최대 60만 원으로 단통법 폐지 이전 대비 10만 원 정도 높지만 예상보다는 적다는 평가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교체 규기가 길어지고 인공지능 사업이 중요해져 이 통사들이 무리하게 보조금을 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통신시장은 결국 점유율 싸움이라서 보조금 확대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중국의 AI 산업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135조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의 AI 산업 규모가 7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20% 이상으로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3월 기준 중국 사이버 당국에 등록된 생성형 AI 서비스는 모두 34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6월 기준 중국의 도메인 숫자는 3,262만 개로 이 가운데 중국의 국가 도메인은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모든 마을의 광대역, 인터넷, 모든 향에 5기가 개통 사업을 추진한 결과 5기가가 개통된 행정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난 관광산업 관련 기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항공과 카지노, 백화점 등 관광산업 관련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한항공 주식 65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간 대한항공 주가는 9.6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도 사들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외국인 매집에 힘입어 모두 이달 코스피 지수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5월 한국 관광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721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급증한 수치입니다. KB증권 연구원은 무비자 입국 조치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시행할 것이라며 인천 및 수도권 지역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영업하는 파라다이스, GKL 등이 특히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개인 파산 관련 기사입니다.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부채 상환 이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보기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 원금 감면이 확정된 인원은 47,7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개인 워크아웃이 크게 늘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에게 신보기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7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감면 범위가 90%까지 늘어나며 이자 부담도 낮춰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워크아웃이 확정된 사람이 늘다 보니 국가가 이들 대신 갚아줘야 될 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가 악화하면서 취업 전선에 내몰린 고령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고정소득 없이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 안에서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안전망과 중장기 채무 조정 장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다양한 뉴스 참고해보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7월 23일 수요일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지수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장 후반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44% 오르면서 3,18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6,369억 원 팔아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28억 원, 기관이 4,150억 원 담아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장 후반에 힘을 받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0.07% 오른 81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497억 원 담아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413억 원, 1,013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0.61% 소폭이지만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6,400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0.19% 상승해줬습니다. 26만 9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7.51% 상승해주면서 22만 2천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는 8.49% 강하게 상승불 켰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아는 10만 6,100원의 종가 형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테오젠이 소폭 0.63% 상승해줬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0.14% 힘을 내줬습니다. 반면에 펩트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각각 0.18%, 0.63% 상승불 켜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이제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핸드폰 부품주에서 강세 보였는데요. 바로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플렉서블 강화 유리를 단독 공급 중인 기업이죠. 도우인시스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3일 오전 개장 후에는 공모가 대비 70.31% 오른 54,500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785.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32,000원으로 확정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뒤이어 일반 청약에서는 664.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3조 7,202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이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애플도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예고한 만큼 폴더블 부품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초박형 강화유리 기업인 도우인시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박형 강화유리인 UTG를 출시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Z 폴더 스마트폰과 구글, 오포, 샤오미 등 주요 해외 브랜드의 해당 소재를 단독 공급해 왔는데요. 도우인시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우인시스 시가 54,400원으로 출발해 고가는 33.03% 상승한 59,000원 찍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44,350원으로 마무리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도우인시스가 상장 첫날부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도우인시스는 공모가를 상회하는 시초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장중에는 상승세까지 기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검사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기술력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군에서 확장성을 갖췄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고요. 최근 공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만큼 도우인시스의 흐름이 IPO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실제 수주 확대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스닥에 입성한 도우인시스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구리 관련주인데요. 네, 요즘 구리 가격이 꿈틀대고 있죠. 미국이 중국산 구리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제 구리값이 1년 내 최고 수준을 경신을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산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방산 부문과 함께 비철금속 정제 사업을 하는 종합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에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풍산은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거래량도 평소보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구산업, 서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비철금속 원자재 수출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해주는 분위기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면서 관련 업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관세가 얼마나 현실화될지 또 국제 구리값이 단기 반등에 그칠지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겠고요. 그에 따라 국내 구리 소재주들의 수급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리 관련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특징주입니다. 앞선 정리처럼 자동차주에서 강세 보인 하루였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도 상승 모멘텀 받았습니다. DYC가 상승세 보인 건데요. 15% 이상의 상승세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3일 DYC는 신세계 전공을 인수해 방위산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DYC는 자동차 정밀부품 제조기업, 신세계전공은 방위부품 제작 기업인데요. DYC는 신세계전공의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인수 규모는 약 13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인수로 DYC는 높은 기술이 요구돼서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방위산업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세계전공은 K9 자주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을 포함해 곡사포, 박격포단의 부품 등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FNS, KDI, SG솔루션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안정적인 매출 창출을 이뤄왔습니다.
DYC는 2000년에 설립된 자동차 정밀 부품 제조 전문업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자동차 정밀 부품 제조업, 전기차 부품 가공 사업 등인데요. 21년 이상의 업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업체의 핵심 공급업체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연 구동부품뿐 아니라 친환경 모터 부품도 확대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양산한 모터 등의 부품 등은요, 현재 크라이슬러, 메르세덴츠 벤츠, 피아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에도 도전하는 DYC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DYC는 29.99%라는 높은 고가 보여줬는데요. 시가는 1,525원으로 출발해 고가 1,946원 찍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고가를 소폭 반납하며 9%대 상승하는 모습으로 1,645원에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래량도 크게 늘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DYC 함께 살펴봤습니다. DYC가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방산 부품 기업 인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DYC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본격 나선다는 전략인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 방산 진출은 단순한 테마성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K방산 수출이 활발해지고요. 정부 정책 지원도 이어지는 시기에 관련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DYC에 대한 재평가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급등 이후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소화 여부와 그리고 인수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전개 계획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DYC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하나그룹의 대표 지주사 한화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한화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5.2% 증가할 것이라는 강한 실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목표 주가도 12만 2천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적 기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방산과 에너지입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 등 계열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지분법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부문도 빠르게 실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화는 최근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강화하고 있죠. IRA 수혜주로도 떠오르고 있고요. 방산 매출 비중 확대와 함께 이익의 질적 구조도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한화가 그룹 차원에서 방산과 에너지 두 축을 균형 있게 키워가고 있는 점, 그리고 향후 계열사 재편 가능성까지 감안을 했을 때 지주사 프리미엄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관련해서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음악 분야 섹터입니다. 특징주는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음원 플랫폼 플로를 소유한 SK스퀘어의 음악 콘텐츠 자회사인 드리머스 컴퍼니가 인수설에 주가에 영향을 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15%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SK스퀘어는 최근 드리머스 컴퍼니 매각 입찰을 진행한 결과 YG 플러스 등에서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G 플러스 등 4곳 후보자가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래가는 무려 1,000억 원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드리머스 컴퍼니의 기존 최대 주주인 SK스퀘어가 보유한 드리머스 컴퍼니 지분 38.67% 중 일부와 신한 벤처 투자가 가진 지분 18% 전량,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12%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래 후 YG 플러스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드리머스 컴퍼니는 1999년 설립된 MP3 제조업체죠. 아이리버의 전신입니다. 2014년 SK텔레콤이 300억 원에 인수한 이후 2019년 사명을 드리머스 컴퍼니로 바꾼 건데요. 올해 2월 아이리버가 속한 디바이스 사업을 정리했고요. 음원 플랫폼 플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바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콘텐츠 생산과 플랫폼 유통을 통합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의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드리머스 컴퍼니도 좋은 호재 소식을 받아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가는 2,200원 15.5% 상승 출발해 고가는 18%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는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며 마이너스 1.73% 하락한 1,871원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었던 드리머스 컴퍼니가 오늘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YG 플러스 인수설이 시장에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살아나는 흐름이었는데요. 아직은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아이리버로 알려졌던 드리머스가 엔터 콘텐츠 플랫폼 사업 확대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YG 플러스는 음원 유통과 굿즈, MD 유통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 밸류체인 기업인 만큼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드리머스 입장에서도 기존 디지털 콘텐츠 역량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아직 공식 확정은 없는 내용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공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이와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단기 테마로 끝날지 중장기 전략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원 관련주 살펴봤고요. 네, 이렇게 5가지 특징주 저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시 돌아온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인물 로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토끼, 곰돌이, 공주와 같은 주인공들로 수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선물한 애니메이션의 아버지이자 꿈의 제국 디즈니를 만든 인물,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1901년 12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시골 마을 미주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때의 풍경은 훗날 디즈니랜드의 메인 스트리트에 그대로 담기게 되죠. 학교 다니면서도 그림을 즐겨 그렸고 12살 때부터 식물 배달을 하면서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디즈니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애니메이션 기술을 익혔고 1923년에는 동생 로이와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세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 지금의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1928년 스팀보트 윌리에서 등장한 미키마우스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디즈니가 직접 목소리 연기를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7년 전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만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발표하며 애니메이션은 아이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피노키오, 덤보, 신데렐라, 피터팬 등 지금도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죠. 디즈니는 기술과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이야기의 마법사였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만든 건 영화만이 아니었는데요. 1955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를 세우며 놀이공원 개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이야기와 상상이 숨쉬는 공간이었죠.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 그런 철학은 투모로우랜드, 판타지랜드 같은 테마 공간에도 담겨 있습니다. 디즈니는 공상가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앱콧이라는 미래 도시를 구상하며 친환경 교통수단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꿈꿨죠. 비록 생전에 완성되진 못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훗날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에 반영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예술가이자 기업가였습니다. 무려 아카데미상만 26회, 전 세계 수상 기록을 모두 합하면 950회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상보다도 도전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상력을 멈추지 마라. 그의 철학은 지금도 디즈니 브랜드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66년 12월 월트 디즈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상력은 디즈니랜드,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라피 등 수많은 브랜드로 살아있고 디즈니는 여전히 전 세계 어린이들의 꿈이자 어른들의 향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랜드에서 오디오 애니메트로닉스로 구현된 월트 디즈니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월트 디즈니는 이야기를 상상력이라는 세상이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만화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인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품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IBK증권의 강민구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삼성 받고 애플 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우인시스라는 커버글라스 전문 기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7월 9일경 삼성이 언팩 행사를 진행했죠.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갤럭시 폴드 7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작보다 훨씬 얇고 가벼워진 제품에 이제는 거의 폴드의 완성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국내 기업의 이러한 성장 속에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커버 유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러한 분야를 UTG라고 합니다. 울트라 틴 글라스라는 이 분야에는 다양한 고급 기술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숏이라는 글로벌 1위의 특수 유리 제조 기업에서 원자재인 유리를 공급해주면 도우인시스 같은 UTG 제조 기업에서 플렉서블한 휘어지는 유리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UTG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커버 글라스로는 UTG를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UTG의 경쟁 소재인 CPI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첫 등장한 2019년에서 2020년도 커버 글라스 솔루션으로 주목받았습니다. UTG 상용화 이후의 CPI는 보조적인 재료 혹은 중국 브랜드만이 사용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화웨이, 샤오미 등 소수의 중국 브랜드는 CPI 소재를 커버 글라스로 이용을 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웨이, 샤오미가 CPI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핸드폰 기업이 이제는 UTG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중국 신제품은 UTG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도우인시스는 이미 해당 분야 관련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핸드폰 기업에서 찾을 여지가 높은데요. 동사는 2026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용 UTG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말까지 도우인시스가 UTG를 단독 공급한 모델은 총 18종이나 됩니다. 듀얼 벤더 모델은 6종으로 글로벌 피니셔 업체 중 아주 독보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드와 달리 폴드 7에서는 코닝의 유리를 전략 독점 가공하며 시험 무대를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의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한다는 점 역시 호재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패널 제조뿐 아니라 UTG를 합작하는 모듈 공정 역시 담당하기 때문에 UTG의 높은 신뢰성이 수율과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우인시스가 추천 종목으로 거론됐는데요. 도우인시스는 2010년 설립된 IT 디바이스 커버, 글라스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도우인시스는 초박형 강화 유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곳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등 해외 생산 기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24년 매출이익은 1,417억 원, 영업이익은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53억 원으로 큰 폭의 흑자 전환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도우인시스는 뉴파워 프리즈마와 그 계열사가 과반 지분을 확보한 명확한 최대 주주인 동시에 삼성 계열 펀드도 10% 이상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미국의 코닝, 독일의 쇼트,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가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21일 초박형 강화유리 기업인 도우인시스의 코스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우인시스 액면가는 500원, 공모가격은 32,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4년부터 UTG 생산 기술을 개발했으며 2019년 갤럭시 Z 폴드2의 UTG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동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사로서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북형 폴더블 스마트폰의 UTG 독점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공개한 갤럭시 Z 폴드 7에는 기존보다 50% 두꺼워진 UTG를 공급하면서 화면 주름 개선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폴드 7 UTG는 코닝의 유리 원장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고요. 도우인시스가 쇼트나 코닝 등 다양한 기업의 원장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이 회사의 2025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450억 원, 영업이익 86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1분기 실적 역시 매출액 166억 원, 영업적자 1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고객사 진입을 염두에 둔 캐파 증설이 이어짐에 따라 매출 원가 및 판관비가 상승한 점이 영업이익 저하의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럼에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의 변동 가능성은 크겠지만 신규 고객사 밸류체인 진입에 따른 성장 기대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2026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용 UTG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용 UTG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서 두 겹의 UTG 적용, 세 번째는 폴더블 아이폰 출하량 800만 대 중 50% 수준의 물량을 확보 시 결과적으로 매출액 2,600억 원, 영업이익 52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6년 폴더블 아이폰과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8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출시하기 전까지 폴더블 폼팩터 칩 투율은 낮은 한 자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트북과 태블릿 PC 제품은 스마트폰 대비 면적이 4에서 8배 넓어 UTG 시장의 평균 ASP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TG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하면 삼성의 갤럭시 폴드 Z7의 출시와 더불어 관련 부품과 협력하고 있는 커버 유리 시장이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도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고 내후년엔 폴더블 아이패드까지 출시하는 만큼 UTG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관련 정보 꾸준히 팔로우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경진 아나운서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중 자동차, 철강, 건설기계 등 중소형 성장 테마에서 압도적인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을 한 줄평으로 마무리해보자면 중소형주들에도 우리 주목해보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에도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네, 이어서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자동차주와 부품주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의 상호관세 관련 협안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일본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앞으로 한국도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소식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혼조 마감했고요. 우리 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의 주인공은 자동차였다라고 정리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